일단은 이번 거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최대한 원문 내용을 제가 잘 간추려 보려고 하긴 했는데 아마 좀 말이 많은 부분이 나중에 나와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할 때 그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시작할 때 이 디트 마르 슈타이너 이분에 관련된 게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에 한정해서 타이틀을 쯔리흐 아키텍투어라고 지었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이제 건축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편집원으로서 이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전월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람이 했었던 말 중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적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이 저자의 생각으로는 과거와 현대 양식들이 섞인 건물들이 많아지므로 요즘은 그 건물이 어떤 시대에 지어졌는지 혹은 어떤 시대 스타일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도에 블렌너드 추미가 레아너 홀 학생센터 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체 유리 파사드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포인트 마운팅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저기 점처럼 핀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조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 유리로부터 오는 모든 무게를 저 작은 부분으로 지탱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 기술은 그 당시에 짓기 되게 힘든 신기술이었고, 그래서 이걸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사나 이 건물을 허가를 내주는 시청에 그 설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해요. 1990년도 초에는 전면 유리 파사드형의 건물이 특히 사무실용 건물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파사드는 보통 완전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으로 나뉘고요. 제가 사진을 첨부하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에 이제 미국 쪽에 유엔사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처음에는 완전한 투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불투명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투명과 불투명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거기에는 뭐 뒷이야기로 이제 유엔사가 그때 당시에 테러 위험이 많았어가지고 건물 내부를 보여주면 안 된다 해서 불투명한 걸로 바꿨거든요. 네,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불투명한 유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움슐라거 에베에르 이 사람이 베르겐스의 상업 직업 학교를 중축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겹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리층이 한 겹이 아니라 이중으로 이 유리층을 만들어서 유리 파사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유리는 오픈 형태로 바람하고 비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고 기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층은 이런 앞층으로부터 오는 바람 보호와 이제 해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단열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좀 더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 처리가 된 단절된 유리 파사드로부터 자유롭게 뒤쪽은 창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적으로 최적화된 건물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첨단 기술만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1991년
독일 건축사무소 인앤호벤이라는 곳이 열 분리 이중 유리 파사드를 이용을 해서 이 레베 타워를 에센 지역에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최초의 친환경적이고 이제 높은 고층 건물로 이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무 공간의 자연 환기를 위해서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유리 파사드를 설치를 했고 이걸 이제 이 당시에 생태 지향적 건물로서 최초로 지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 따로 찾아봤는데 레베 건물 이거가 상징성을 좀 많이 잃었고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다고 해요. 이제는 이 건물이 철거돼야 하지 않냐? 약간 좀 미관을 해친다.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유리 파사드로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에너지 그리고 이 당시부터 1990년대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이게 여전히 이 기술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건물을 짓기 전에 예상 소비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전면부가 유리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사전에 계산했던 양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밝혀져서 좀 프로그램 이거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건축가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완전히 유리로 된 건물들을 지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건물들은 자유롭고 화려한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구조가 훨씬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기술적 발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유리로 된 파사드 건물들을 더 그때부터 많이 지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갑자기 비즈니스 건물들뿐만 아니라 주거 건축에도 에너지 소비는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파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이 생겼고 강제로 환기를 해야 하는 이제 기계적인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기나 이제 에너지가 들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이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건데요. 또한 파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주택으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아끼는 형태의 아끼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파시브 하우스를 위해서는 제어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사무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스템보다 주거 중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부정적인 또 내용이 밝혀져가지고 이것도 또 약간 도마 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이 항상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색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을 많이 해왔듯이 회색 에너지로부터 좀 소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부터는 기존 건물을 개조함으로써 진정한 생태학적 건물을 실현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현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건물 관리가 중요하지 이런 좀 더 미래지향적인 뭐 생태학적 건물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제 정부적인 지원 산업이 여전히 이제 이런 파시브 하우스나 뭐 이런 건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만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들로 이제 예를 들자면 지멘스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혹은 스마트 빌딩이라는 이름 하에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더 이상 주거지나 건물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글로벌 디지털 관리 및 제어를 위한 게 돼버렸다고 약간 비판적으로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이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예상 구획도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앞 사람에 이어서 라스 융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건물 외피하고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열 관리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어지는 그 구성 요소들마다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능률이 다른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반영해서 실험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데요. 그 건물 이름이 이제 그냥 쉽게 빌딩이나 아니면 게버이데 2226이라고 하고요. 이게 루스텐나우에 지어졌고 되게 실험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한 모던한 건물인데요. 그냥 그 모던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물들인데요. 그냥 평평하고 창 많고 깔끔하고 약간 이런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되게 많은 기술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열 관유율이라고 해서 열이 벽체를 얼마나 시간당 투과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값이 매우 낮고 기밀성이 높은 건물들이 이제 현재는 되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건물 외피에서 열 흐름과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서 열 변동에 대한 건물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고 예를 들어서 벽이 두꺼운 오래된 전통적인 건물에서는 외부 온도 변경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 건물 이도 계획할 때 두꺼운 이제 건물 외피를 사용해서 극심한 추위나 더운 기간을 견딜 수 있게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목표는 열의 그 흐름 자체를 줄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이제 U값이라고 해가지고 U값이라고 해서 고려 중인 구성 요소 한쪽의 온도가 1켈빈 증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보통 이 U값이 낮아야 되게 좋은 건물이 되거든요. 그 열 손실이나 열 흐름이 적어져서 그만큼 열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게 구성 요소의 열 저장 특성이 아니라 열의 흐름만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재료의 저장 특성은 주로 열 용량에 의해 결정되며 구성 요소의 열 용량이 증가하면 열의 흐름도 이제 다시 크게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왔었던 것들을 여기에 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우 잘 단열된 건물은 환기 열 손실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환기가 거의 없는 추운 계절에 종종 과열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대신 표면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말해 왔었던 그 고유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 열 보관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EU의 높은 내부 저장 용량은 표면 온도를 편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 EU 개발의 한 가지 목표는 건물의 높은 열 저항과 높은 열 용량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EEE6은 단열성이 높은 벽돌 두 겹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야간 환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히 많이 필요한데요. 차가운 외부 공기는 기계적인 도움 없이 환기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 온도는 천장과 벽의 표면 온도를 낮춥니다. 이 차가운 표면 온도는 낮 동안 방을 시원하게 하는 편안한 수동적 방법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건물 내부의 열 흐름에 대한 매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폐열,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열이죠. 그리고 장치의 폐열 및 인공 조명의 폐열은 열을 계속 내부 공간에 증가하게 하는데요. 사용자 행동과 사용자 밀도에 크게 좌우되는 요소입니다.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기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합니다. 건물 226에서는 방의 편안함 수준을 평가할 때 복사열을 포함하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잠시만요. 건물 위의 방의 편안함 수준을 평가할 때 복사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복사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 온도 외에도 복사 온도, 공기 속도 및 실내 습도도 중요한데 이는 ISO 및 어셔 55.6과 같은 객실 쾌적도 등급에 대한 국제 표준인데요. 여기 이거에도 포함되는 그 요소입니다. 또 복사 온도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물 표면 온도를 말하는데 건물 226은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계절별로 22도에서 26도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딩 자동화 논리의 원리, 그다음에 빌딩 자동화의 주요 목표는 난방,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1년 내내 건물의 높은 쾌적성과 공기 조건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여름과 겨울의 극한 온도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을 보장하는 건데, 여름에는 과도한 내부 열 부하를 환기 및 구성 요소의 보관 효과를 분산시켜서 이제 해결을 하고, 겨울에는 내부 열 획득과 태양열 획득을 사용하여 실내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도표가 나오는데요. 환기를 통한 열 손실은 겨울철 열 손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 2226의 목표는 겨울의 필요에 따라 자연 환기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빌딩 자동화의 논리는 환기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플랩이 필요할 때만 열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기 시간은 외부로의 불필요한 열 흐름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짧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계적인 환기 장치로서 벤트가 열렸을 때랑 닫혔을 때 그때 이제 열 손실률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막 이런 것들을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 도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어 환기구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 제어 환기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방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 소량의 이산화탄소만 방출됩니다. 공기의 질 저하 없이 필요한 공기 교환 비율, 기존의 계산 방법, 아, 한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계산 방법은 시간당 공기 환율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평균 점유 밀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뭐 다른 동적인 거에 의한 거는 고려되지 않았었는데요. 반면에 이 이산화탄소 제어창 같은 경우는 동적 사용자의 행동을 고려하여 공기 교환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여태까지는 내부에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그 이산화탄소에서 그 공기 자체가 오염도가 생기고 막 이런 것만 고려를 했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고려되지 않았었다고 아쉬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를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어 환기구를 통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더 효율적으로 공기의 내부 질이나 뭐 CO2 쌓이는 거를 계속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환기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CO2 농도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공기 공급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최소 목표 온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도표 2번은 냉기 공급과 이산화탄소 농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며 창 계구부 앞의 공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쾌적한 범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온도 수준은 건물 외피의 고품질과 함께 사람 장비 및 저장 건물 매스의 높은 내부 열 발산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제어를 위한 최상의 조정 지점을 정의하기 위해 건물이 건설되기 전에 집중적인 조사와 최적화가 수행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외부 공기 온도가 원하는 실내 공기 온도보다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매우 잘 단열된 사무실 건물에서는 내부 열원이 시원한 환기 온도를 보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건물 222에서 기후 제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계적 열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건물의 열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이제 위한 제어 매개 변수였는데요. 내부 열 획득과 함께 환기 플랩은 유입되는 공기가 신선한 공기 요구 사항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부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제어됩니다. 여기서 제어 매개 변수는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및 실외 온도입니다. 어, 그 다음에 환기 효율이 좋으면 환기 간격이 짧습니다. 이 환기 효율은 실내 공기량이 환기 조치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자연 환기에서 환기 효율의 결정적인 요소는 환기구의 위치나 유형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건물 222에는 수직 환기구가 제공되어 이게 말하자면 그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니다. 그 뭐였지? 그러니까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거거든요. 열이 아래쪽에서부터 발산해서 어떤 특정 수직적으로 그 열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흐르는 열의 흐름을 이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게 여기에도 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수직 환기구가 제공되어 서로 다른 방 높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 차이에 의해 최상의 환기를 약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방은 특히 빠른 환기를 생성하여 겨울에는 자연 환기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도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생각과는 다르게 고르게 증가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공기의 흐름처럼 이 이산화탄소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동을 하며 주로 천장 근처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유 구역 위에 더 큰 부피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계값을 초과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필요한 각 환기 사이의 긴 시간 간격으로 인해 시간당 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는 겨울철 환기를 통한 열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일광이 필요한데요. 근데 겨울에는 최대한 많은 태양열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가능한 한 적은 태양열 입력을 최적으로 생성하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창문은 햇빛과 태양열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반면에 여름의 태양열 증가는 과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리의 주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리 구성 요소를 통한 열 흐름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사무실 건물의 창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방금 말한 이유에 의해서요. 현재의 경우 유리 면적은 그러니까 적정 면적은 16% 정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렬한 일광은 연중 대부분 동안 천정에서 나온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요. 천정에서 나오는 빛은 하늘이 흐릴 때 수평선에서 나오는 빛보다 약 3배 더 강하고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일광을 천정을 통해 방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욕 같은 경우는 3.3m 정도의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높은 수직 창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일광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대비와 동일한 밝기로 창문과 벽의 규칙적인 분포로 인해서 실내에 특히 좋은 일광 분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낮이 짧고 일조량이 적고 날씨가 좋지 않아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아침에는 인공 조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인공 조명은 이러한 겨울철 기간 동안 건물에 추가적인 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 균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열 사용량을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보여준 거, 미국 쪽이랑 유럽이랑, 그 다음에 이 건물 미국이랑. 그래서 자기네 건물은 이 정도로 잘 충분한 그러니까 그 빛, 그 일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건물 사용 첫 해는 에너지 개념의 이제 이 에너지 개념이 기대에 부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입주 초반에 이례적으로 되게 긴 더위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이사하고 내부 꾸미고 어쩌고 하느라 많은 이제 집중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계속 편안한 범위 내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 또는 나쁜 공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사용자들의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 동안 전문가가 공기질을 계속 검사했고, 그들은 작업장의 공기질이 오염 물질과 세균의 농도 측면에서 기존의 기계 환기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이것은 자연 환기 개념이 건물 226에서 매우 잘 작동하고 제어된 감청기가 내부적인 기계적 환기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광의 짙은 일광이 짙은 1년 내내 일광이 1년 내내 겨울에는 인공 조명이 거의 켜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론적 지식을 실기를 통해 비교하고 수정하고 추가적인 조정 사항들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어지고 난 이후에 시스템을 조금 더 수정하는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서 그냥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 뒷부분부터는 좀 내용들이 다소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EU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다음에 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벽 외피를 되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열을 잘 한 거죠. 단열을 잘 해서 그냥 추가적인 열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잘 쓰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딱 적절한 만큼의 창들을 만들어서 내부에 그, 그 일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일광을 이용을 하여 내부에서 이제 인공적인 조명 사용 같은 것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어,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환기 제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환기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생각보다 열의 흐름처럼
흐르기 때문에 위에 층고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위 층고 쪽에 그러니까 위 천정 쪽에 공간을 되게 많이 크게 넓게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 환기나 이런 관련된 건물 내부의 그 이제 공기의 질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